예, 이제 정말 4월을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시간에 오늘 고민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4월에는 흐름이 좀 좋아질까요? 수급도 조금 개선될 것인가?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1월 초 급등 이후에 약 3개월 정도 지지부진한 코스피 흐름인데 하방이 단단해지고 더 강해졌다고 일단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4월 이후에는 어닝 시즌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 과열이나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내는 국면이 이제 8부, 9부 능선 정도는 지났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초 이후에 코스피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2%나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 16주 연속적으로 지금 코스피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닝에 대한 기대 심리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 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은 영업이익 그 순이익 같은 경우가 130조 원 정도까지 추정이 됐는데요. 영업이익은 185조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순이익단이 130조에서 140조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동반 경신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 회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고요. 인플레이션 기대감도 반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1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81%나 급증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 본다면 아마 1분기가 어닝에 대한 서프라이즈율이 굉장히 가장 높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2분기에 주가 부분은 상당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올해 3분기까지는 1, 2, 3분기 전분기 대비 증액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결국 반영이 될 것이다 봅니다. 전체적으로 좀 1분기 조정 국면을 그리는 동안 뭐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굉장히 좀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업사이드 포텐셜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3월 이후 4월을 좀 보자는 입장이 분명히 한데요. 기존 주도주인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운송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하게 기존 그대로 갈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분기 접어들면 물가라든지 금리 상승 국면을 접어들게 되면 결국은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소재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시크리컬 관련 업종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주 또한 아직까지도 룸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관련주나 금융주는 뭐 최근에 금리 올라오면서 좀 올라온 건데요. 말씀하신 2차 전지나 자동차, 반도체 IT는 상당히 성장주로서 디스카운트 받아서 눌려있던 섹터잖아요. 이쪽도 이제 비중을 조금 확대를 해가도 된다는 시각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닝에서 지금 이제 국내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어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포션이 예, 반도체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자동차라든지 현대차가 많이 빠져 있지만 결국 어닝이 굉장히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재나 이런 산업재 쪽은 결국은 이제 철강, 화학이라든지 산업재가 이제 자동차나 조선 쪽이거든요. 그런 쪽도 그렇고요. 또 시크리컬 결국 경기 민감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결국 최근에 불거지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건설이라든지 그 파생되는 여러 가지 시멘트, 그다음에 뭐 페인트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건자재까지 일단은 좀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 건설 기계 업종과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될 업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주 단으로 불리는 쪽도 금리가 오르면서 부담감들을 가졌는데 결국은 실적이 나와서 확인되게 되면 그에 따른 모멘텀이 있을 거로 보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흐름 읽고요.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증권맨 첫 번째 키워드는요. 현대차, 아이오닉 5와 코나 감산 여파. 이게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해외 자동차 업체들의 영향을 줬고요. 국내 현대기아차는 그래도 좀 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공장이 이제 휴업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오늘은 좀 자동차가 오르는데 최근에 자동차가 좀 눌려 있는 게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 그 일부 반도체 이슈 때문에 생산 차질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생산 차질이 주가 하락이나 실적 추정치 하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GM이라든지 특히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파워데이 이후에 급등세를 나타냈고 GM 같은 경우도
뭐 신고가를 나타내는데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실제 반도체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행진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 공급 차질은 단기 이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정도 지나고 나면 6월 정도부터는 정상화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단기 실적 우려가 제한적이라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물량의 감소를 가격으로 상쇄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어떤 대기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이슈 때문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서 많이 이제 사지 못한 수요가 하반기에 대기 수요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은 Q의 감소를 P가 상쇄를 상반기는 하고 결국 하반기 이후엔 다시 수요가 본격화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역량은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를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작년 10월부터 반도체 대량 구매 및 선도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대기아차에 대한 공급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볼 수 있겠고 일본의 르네사스 관련된 이슈가 이제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실제 공급 물량의 95% 이상을 NXP라든지 그다음에 인펜션, 그다음에 이제 ST 마이크로 등에서 현대기아차 조달하기 때문에 일본의 르네사스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공급 차질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분기 생산량은 아마 운영 계획의 95% 그리고 전체 사업 계획의 99%를 공급할 것으로 현대기아차가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손익 영향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도체 원가 비율이 1% 정도 비중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구매 단가가 20%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영업이익률 훼손은 마이너스 0.2%포인트 정도밖에 영업이익률 훼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2분기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간 내로를 봤을 때는 하반기에 수요가 폭발한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제네시스 업종과 관련된 아이오닉 5까지도 굉장히 매출 호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평균 판매 단가 ASP가 올라가면서 믹스 개선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단이 올라간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판매 호조라든지 재고 감축, 인센티브 축소 이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선순환이 아마 하반기에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현대기아차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EGMP 모델 판매 호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섹터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MS가 올라오면서 글로벌리 어떤 지위를 충분히 가진다는 점에서도 멀티플 상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주가 수준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그러면 타픽은 현대차 기아차입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도요타와 지금 테슬라에 대한 협업 이슈가 또 나왔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또 마그나가 애플카 관련된 그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LG전자가 올라가고 있지만 어쨌든 뭐 현대기아차의 뭐 전략적인 부분들은 크게 수정이 없고요. 매출이라든지 이익단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같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동차를 키워드로 봤고요. 증권맨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겹호재 만난 철강업종. 그러게요. 철강주 흐름이 좋습니다. 중국에서 뭐 탄소 제로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철강업체가 수혜를 받고 포스코가 이제 맨 앞에 서 있는 건데요. 다만 철강주가 제법 좀 많이 올랐나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네, 뭐 최근에 뭐 상당히 모습이 좋습니다. 뭐 일부 오늘 약간의 눌림이 있긴 하지만 어제까지 주가 부분들이 철강주가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고요.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중국발 공급 과잉이 전 세계 철강 업종에 대한 일부 딜레이팅이 계속적으로 됐던 국면에서 이 부분이 바뀌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국의 탄소 중립선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글로벌 철강 업체들은 4월에도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부터 인상을 하면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현대제철이나 뭐 동국장 이런 부분도 1분기에 다소 상품 가격을 못 올렸는데 4월부터,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가격을 올릴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수요 측면에서 인상을 수용한다, 가격 인상을 수용한다는 점이 현재 상당히 달라진 패턴입니다.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이제 철광석 부분에서 있었지만 이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뛰어넘는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 인상폭이 1분기 같은 경우도 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 철강업체들의 가격 인상폭이 약 그 톤당 20에서 25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철강석 가격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강업체들의 가격 협상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의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철강 수요가 회복하면서 중국 쪽에서 이제 지금 굉장히 공급을 이슈를 갖다가 굉장히 줄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접어드는 이런 탄소 중립선
선언이 상당히 큰 폭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철강 수입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2015년 약 7% 정도 수준에서 2020년 1%대로 크게 낮아졌고요. EU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중국산 점유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가격 교란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점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중국의 과잉 설비가 약 1.7억 톤 정도 수준인데요. 이게 2000년대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설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근데 이게 탄소 중립 선언 때문에 2030년, 2060년까지 더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관련된 상품 가격이 올라갔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철강주가 올해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좀 더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적어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남아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철강주야말로 이제 아까 자동차보다도 보면 종목들이 섹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철강주 가운데 주목하시는 기업 몇 개 얘기해 주세요. 움직이는 폭으로 봐서는 네. 최근에 동국제강이 굉장히 활발하게 주가 부분이 좋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이나 포스코가 편안하게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좋은데요. 주가 부분이 움직이는 폭이나 변동성 이런 걸 봤을 때는 동국제강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포스코나 현대제철도 여전히 좋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철강 업종 살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 오늘 키워드는요. 수에즈 운하 사태와 관련돼서 조선주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수에즈 운하의 그 에버기브너가 이제 또 올랐죠. 그러면서 물길이 생겨서 이게 7일 만인가요? 이제 사태가 좀 해결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잘 가던 해운주가 더 좀 위쪽으로 오버슈팅을 만들었고 조선주들도 관심인데 오늘은 조선해운이 같이 좀 조정을 받는데요. 이 노이즈와 엮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선주는? 해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오버슈팅이 나갔다는 점에서는 이번에 수에즈 운하 관련된 이슈가 오버슈팅 이슈라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단적으로 HMM 같은 경우는 다소 좀 고점에서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물론 좋게 보는 하우스도 있지만 일단 오버슈팅이 좀 나갔다 볼 수 있겠고요. 조선업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2150 TU급 컨테이너선은 일본의 이제 이마바라 조선이 2018년도에 인도한 에버 기븐이고요. 선박에는 스크러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에즈 운하에서는 개방형 스크러버를 작동하는 선박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과세가 되는데요. 운하를 통과하는 동안에 스크러버에서 발생한 오수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실상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동안 스크러버 가동을 금지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아마 따라서 이제 에버 기븐 같은 경우는 수에즈 운하를 이번에 재개를 하면서 통과할 때 정화학유를 아마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료 특성 차이로 인한 추진 엔진이 손상을 입으면서 추진력을 잃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에버 기븐 관련된 수에즈 운하 통과의 이번의 사고는 결국은 이 스크러버, 개방형 스크러버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만약에 강풍이 사고 원이라면 이 부분도 성급의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는데요. 결국 이제 지금 아마 성급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성급 ABS가 성급이고요. 파나마를 기구로 삼고 있고 해상보험사 같은 경우는 영국의 P&I입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세계에서 번잡한 해상 교통로가 이제 이 수에즈 운하인데 여기에서 강풍에 휘청거릴 정도로 이제 문제가 있는 선박이라면 결국은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본의 설계 능력이라든지 선박의 품질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선박 설계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일본산의 어떤 이번에 에버 기븐 어떤 선박은 결국 문제가 글로벌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의 잦은 고장 사례는 이미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일본 선박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됐다면 결국은 한국 조선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방형 스크버를 쓰지 않는 그 LNG나 LPG 선으로 굉장히 빠르게 급속하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점에서는 국내 조선소에서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멀티플 상향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차별화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차장님 조선주 탑픽은요? 네,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볼 수 있겠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매매에 듣는다. 4월을 준비하면서 시장 전략 세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형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